아마도 이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하신 분들은 심신미약자는 무조건 막 감형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심신미약으로 판정돼서 감형을까지 받은 사례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과거 기록이랑 지금 기록이랑 좀 나누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감정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한 건수가 1,422건이고 여기서 이제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가 맞다라고 판단한 게 86%입니다. 꽤 높은 수치죠. 네. 그런데 이게 2016년 기록을 보면요 18%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국민 여론이 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심신미약으로 이제 적용을 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최근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2016년 기준으로 이제 범인이 검거된 사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총 180여만 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심신장애 혹은 심신미약과 관련돼서 언급된 사건이 8,287건입니다. 180만 건 중에 8,287건이면 0.45% 정도 되는 얼마 안 되는 수치죠.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이렇게 정신 감정을 받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편인가요? 심신미약과 관련된 사건 8,287건 중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정신 감정을 좀 의뢰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신 감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52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신장애가 인정된 사건은 93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8,287건 중에 93건만 심신장애가 인정이 됐습니다. 거의 이거는 이제 사실상 1%의 정도밖에 못 미치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정신 감정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적고 정신 감정으로 인해서 심신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케이스도 적습니다. 여기서 심신 장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제로 이거를 심신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확률은 더 낮아질 거고요. 그런데 심신 장애가 인정되는 비율이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마도 이미 여러 끔찍한 사건들, 좀 유명한 사건들, 많이 잘 알려진 사건들 중에서 그런 범인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두순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이영학 같은 사건도 있었죠. 실제 감형을 받은 사례가 그만큼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 추세만 봤을 때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논란이 많아지는 게 이제 굵직한 범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심신미약 상태다, 심신장애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이제 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이 사건은 실제로 심신미약 조항 때문에 감형이 됐고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신미약 상태가 적용이 돼서 징역 30년형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두 사건만 먼저 봤을 때는 두 사건이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주치로 인해서 감형을 해준 케이스고 이제 뒤에 벌어진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로 인해서 감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불만들을 가지셨는데 조현병은 실제로 병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병이 맞고 법원도 이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자기가 온전한 판단을 못했을 거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감형된 형이 그 건이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인천의 이제 초등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이제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영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죠. 자기 심신미약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제 심신미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심신미약 감형 조항이라는 게 생겨난,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서 이런 강력한 사건들에도 적용이 됐던 것일 테고. 근데 왜 생겨난 조항일까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어 왔던 이유는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이 범죄, 그러니까 형법에 언급된 그 행위와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형법 제250조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처벌을 받느냐? 대표적인 반대 사례가 있는 게 군인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고 군인이 적군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으면은 이거 사형죄로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 어떤 행동이 분명히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같은 특수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많은 말들이 나왔잖아요. 뭐 네.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뭐 영국도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말이 여기서 등장하고요. 처벌학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책임이라는 부분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심신미약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냥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어서 사람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이 사람은 이 어린아이는 분명히 사람을 쏴서 죽였던 것도 맞고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우리가 벌을 해야 하느냐? 이 아이는 자기가 온전한 판단 능력이 없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고요. 이 원칙에서 출발한 게 이제 심신미약 조항입니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저희 형사법 중에 이제 전문 용어로는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 조항 안에 어린아이,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 만 14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함께 심신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해주거나 감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요, 통찰 능력과 조정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범죄가 맞는지 자기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사람한테 벌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 심신미약 감형 조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히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했을 때, 이 피의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본인이, 나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고려해달라. 이러면은 이제 경찰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치료감호소로 보냅니다. 네. 치료감호소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전문가, 정신이나 전문가가 붙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단을 가지고 이제 법관이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온전히 있을 수 없어서 감형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 심신미약에 있다, 심신장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도 범죄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에 처해 있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뇌전증, 이제 판례는 간질이라고 이제 써 있었는데 간질을 주장하는 이제 환자가 한 명 있었고요. 이 뇌전증 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고 이게 법원에 올라왔어요. 근데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 병력을 갖고 있는 거 맞다. 네. 근데 당시에 범죄를 저질 당시에는 이 병력이 작용하지 않았다. 이 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나 이제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법무부 산하에 이제 양형위원회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형을 이제 선고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이제 그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럴 경우에는 형을 더해서 처벌을 해라. 예를 들어서 범죄가 좀 너무 이제 좀 심각한 범죄라거나 문제가 좀 많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형을 더해라. 아니면 이 사람은 정상 참작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감형을 해줘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2010년에 이 가이드라인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뭐 상해죄, 폭행, 강간살인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막 주치 뭐 이런 걸 많이 주장하잖아요. 술을 먹었다고 주장을 해도 감형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술을 먹었다, 나 그래서 정신이 없었다고 라고 주장을 해봤자 감형이 사실 되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 심신미약 감형 조항을 폐지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나왔던 어떤 예상 혹은 상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정말 내가 나쁜 어떤 죄를 저지르겠다 생각을 하고서 미리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것도 심신미약 조항으로 감형 조항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가능한 수 있는 건가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오늘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제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를 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술을 먹거나 약을 먹었습니다. 네. 약을 먹고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음. 실제로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거나 약을 심하게 먹어서 그 상태에서는 심신상실이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자기가 이제 그런 심신미약의 상태로 고의로 빠뜨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심신미약의 상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 법이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앞서서 그 성범죄나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심신미약의 경우 감형을 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이 네. 나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술을 좀 먹고서 오늘 뭐 성범죄를 저질러야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형을 가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형을 더해서 이 사람은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해서 가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체계 아래서는 이게 심신미약 감형 조항을 적용하고 혹은 그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분들은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미약 감형 조항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살펴보면 거의 다 이제 비슷합니다. 네. 사람들의 우려는 알겠고 조항에 대해서 뭐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조항의 절대적인 폐지는 반대한다.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 법 자체를 없애게 되면은 그 법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무슨 행동을 저질렀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과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좀 하나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면을 당했어요. 네. 최면을 당해가지고 최면에 의해서 누구한테 조종당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처벌할 수 있을까? 자기가 온전히 자기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구멍들이 사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놔두되 예외적인 조항에 대해서 악용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는 아까 과거 통계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법원이 이 조항을 다소 좀 느슨하게 적용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심신미약 감형이냐 이렇게 이제 화가 많이 나셨던 부분인데요. 이 조항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자기가 이제 정신이 없어서 심신 장애 상태가 와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고 예외적인 사례들, 이제 이거는 왜 대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야 되지? 왜 범죄자들은 항상 자기가 술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부가 이렇게 이제 판례를 엄격히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은 이제 엄격하게 적용해서 주치감형도 없애는 추세고, 심신미약 조항도 계속 이제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추세고, 이제 이런 추세대로 계속 나가고, 법률적으로 이제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이러면 국민들이 좀 더 안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모 씨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나와 있는 정보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만한 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우울증밖에 없고, 뭐 우울증으로 인해서 범죄 충동이 이제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진행됐다든지 이런 증거가 나와 있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사실 뭐 이제 중론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검사해 보니까, 정신 진단을 해 보니까 조현병이 뭐 발생했다던가,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범죄가 이제 발생했다던가 이런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다면은 이제 법원이 이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봤을 때는 사실상 적용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상황, 법 체계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들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에서는 그런 조항들을 좀 느슨하게 적용을 했고, 하지만 현재는 또 그것들을 좀 많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엄격하게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100만 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시대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앞으로 김모 씨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어떤 판정을 받을지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